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외환시장 안전판인 통화수합 계약을 5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된 가운데 양국이 역내 금융 안정성을 다지자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올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되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에도 2017년 이미 정부 입장을 결정한 터라 대주주 요건만큼은 수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사의 해외 주가지수 연계 파생상품 증거금 마련을 위한 예치로 외화예금이 급감했습니다. 위안화 예금은 2018년 9월 이후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제하고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들. 지금 코스닥은 2%에 가까운 하락, 코스피도 1%가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코로나19가 다시금 재확산될 수 있다. 특히나 유럽 쪽에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코로나는 유럽 쪽이고 미국도 코로나는 계속해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 될 것처럼 어제까지는 시장에서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런데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대선 전에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요. 전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도 현재 빠지고 있고 뉴욕 증시 야간 선물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목요일장입니다. 참 요일적으로도 쉽지 않은 자리인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나 023153-2611 261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소식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객장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거래소와 지금 코스닥 시장 모두 외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 같은 경우 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LG화학, 녹십자, 두산 퓨얼셀 등의 좀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젠, 휴젤, 제넥신 등으로의 좀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빅히트 등으로의 좀 매수세가 집중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큐어, 한송네오텍, 메디톡스 등으로의 매수세가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메가스터디 교육과 와이솔 등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목요일 장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까요? 일단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 비트코인 관련 테마 부각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업종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융업종 등의 상승 등 좀 일부 업종 등의 상승이 눈에 띄는 모습이긴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시장에 대한 하락 속에서 사실상 이런 테마라든가 이슈에 따른 종목의 부각이 좀 더 부각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각되는 이슈 테마 중에 하나가 단연 비트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강세, 오늘 시장 내에서 단연 눈에 띄는 모습인데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상승 그리고 관련주들의 상승을 가장 크게 이끈 요인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결제하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인데요. 일단 이 세계 최대 결제 기업인 이 페이팔의 이러한 허용 소식은 비트코인 관련한 이 파급력 확대가
기대가 되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내년부터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페이팔 가맹점이 약 2,600만 개에 달합니다. 이런 가맹점에서 이러한 가상자산으로 쇼핑도 가능하고 이런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도록 페이팔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점 등은 당연스레 관련주들의 상승세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소식에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로 꼽혀지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비덴트 그리고 다날까지 좀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내일 시장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시장 방향성은 좀 정체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바닥을 좀 다지면서 반등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막연한 희망보다는 일단 우선은 좀 종목 장세에 계속적으로 대비하는 전략 아니라면 현금 확보를 좀 늘려가면서 조금은 좀 배당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종목들로의 이런 매매 대응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리츠 관련주 이러한 점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상으로 봤을 때 저가 매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로만 봤을 때도 이런 배당 기대감 등이 좀 어느 정도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리츠 관련주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츠 가운데에서는 롯데 리츠와 신한 알파 리츠 이 두 종목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 리츠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롯데 그룹주 관련한 수요가 좀 탄탄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롯데 쇼핑과의 장기 임대차 계약과 더불어서 이 그룹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들의 신규 편입 가능성이 주목이 된다라는 점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이 약 6%대로 전망이 된다라는 점 등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 약 한 4%대까지도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드립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기계 업종 최근에 주가가 조금 이제 꿈틀거리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절적 수요인지 모르겠지만 분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5월 이후에 지금 건설계 특히 이제 굴삭기라고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굴삭기 수출이 지금 월별로 봤을 때도 좀 수출이 늘어난 걸 봤을 때 이 건설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나 주가에 대해 좀 기대가 많이 갖고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올해 중국을 본다고 하더라도 굴삭기 판매량이 사상 최대가 됐습니다. 글로벌 전체에서도 중국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9월 같은 경우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여러 국가로부터 수출 증대가 좀 나타나면서 이 개선세가 뚜렷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계 업종이라고 건설기계 쪽 말씀을 드리는데 기계 업종 플랜트나 방산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주나 산업 설비 부분 쪽이 늘어나는 추세로 좀 가고 있고요. 건설계도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한국산 굴삭기 상위 수출국을 보면 이 벨기에가 1위, 중국이 2위를 기록했는데 러시아가 좀 미국을 근소하게 앞지르면서 수출국 3위로 좀 올라섰습니다. 이런 국가들의 작년 대비해서 이 굴삭기 수출이 증가한 국가는 총 8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중국이 200% 이상 증가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145.2%, 러시아가 109.1%를 기록하면서 100%가 넘게 증가한 국가도 3국가나 있습니다. 우선 이 굴삭기가 수출이 좀 줄어든 국가는 필리핀과 미국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올해 우리나라 굴삭기 전체 수출액은 1억 9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해서 17.10% 지금 증가한 수치고요. 우선 과거 5년간의 월별 굴삭기 추이를 보면은 이 3월과 4월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상반기 수출액이 올해는 하반기 수출을 넘어서는 계절성 원래 그 전에 상반기 수출액이 하반기 수출을 넘어서는 계절성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좀 틀렸죠.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 글로벌 건설업의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올해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더 기대감이 점점 커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두산 인프라코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좀 많이 알고 계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매각 이슈가 있죠. 매각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이 대주주가 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점점 살아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안 그래도 지금 그 봤을 때 펀드멘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진 않지만 이 여러 그 어떤 주가를 움직이는 게 이런 그 이슈이기 때문에, 이 대주주 이슈이기 때문에 이 대주주에 대한 그 리스크, 대주주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만 좀 잘 관리하고 이 펀더멘탈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좋아진다면은 이 두산 인프라코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은 1,237억 정도가 전망이 되는데,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늘어나는, 좀 월별로 봤을 때도 증가하는 영업이익의 실적을 좀 그 컨센서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서 이 두산 인프라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사실은 3분기에 괜찮을 것이다. 지금 뭐 글로벌 판매량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리콜 사태, 지금 충당금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향방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현대차, 기아차 리콜 악재가 터졌죠. 문제는 이제 이 충당금을 한다는 부분인데, 이 충당금 규모가 3조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충당금 반영은 했을 때는 이 현대차, 기아차의 3분기 실적은 적자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맞아야 될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표현처럼 현대차, 기아차의 그 주가에 항상 부담이 됐던 게 이 충당금 관련 그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일찍 해소하고 오히려 좀 그 전에 본업이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현대 기아차가 세타2죠. 세타2 엔진 리콜 관련해서 금액은 3조 3,900억 정도고요. 지난 2008년에 현대 기아차가 엔진 결함 관련하면서 8천억 가량의 충당금을 적립한 바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한국과 미국에서 엔진 결함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이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엔진을 교체하는 비율이 높았고요. 이 보증해야 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추가로 충당금을 쌓게 된 건데요. 이 현대 기아차가 이 결함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해 엔진 진동 감지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함이 크게 발생하기 전에 센서를 통해서 위험이 감지되고 엔진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또 초기에는 이제 미국의 평균 차량 운행 기간인 12.6년을 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했는데, 이 자사 평균 운행 기간이 19.5년으로 연장을 한 점도 이 충당금 산정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3분기 실적은 적자 전환이 나올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현재 봤을 때도 그전에는 약 1조 원, 기아차는 5,800억 정도 됐는데, 충당금이 반영됨에 따라서 증권사들은 현대차의 영업적자를 9,600억, 기아차는 6,200억의 영업적자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이 부분은 좀 하락하겠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리스크를 해소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어떤 3분기 실적을 전후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펀더멘털 회복이 말씀하셨듯이 가시화되고 있죠. 이 친환경차, 에너지 사업, 모빌리티 같은 미래의 적극적인 전략이 구사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지난 2014년과 18년에 감익 구간에서 실적 확인 후에 주가가 후행한 사례와 달리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 회복 국면에서 주가의 긍정적 모멘텀에 선행지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펀더멘털 쪽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이 주가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국내 투싼 GV70, GV70 FL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국내나 미국 쪽으로의 이 판매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어떤 주가 부분은 좀 주가 떨어졌을 때 언젠가는 저평가 매수 구간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자동차 관련주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수출관리법을 통과시켰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규제 품목은 뭡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이 화웨이 SMIC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했듯이 중국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든지 기술, 서비스 수출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규제 대상 기업이라든지 품목은 현재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미 제재 목록 1순위는 아무래도 전 세계 생산 점유율의 70%를 갖고 있고요.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의 80%인 히토리가 될 것은 명확한 사항입니다. 히토류 수출을 규제한다면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산업 제품 생산의 차질을 빚어지게 되는 만큼 히토류 수출 규제 카드로 미국을 흔들겠다는 중국의 속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히토류를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 대항하는 무기로 활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매력적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히토류라고 하면은 저희가 중학교 때 화학 주기표를 상당히 많이 외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화학 원소 57번부터 71번, 그러니까 화학 주기표 말의 마지막 단에 있는 그 원소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스칸디움 그리고 이트리움을 더한 7개 원소가 되는데요. 이들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전기, 자성, 방광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 자동차 모터서부터 스마트폰까지 제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게 되는데요. 소량의 기기만으로도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한 대에는 히토류가 1kg이 들어가고요. 미국이 자랑하는 F-35 전투기는 417kg,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은 2,358kg,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4,173kg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공중 발사 그 레이저라든지 전동기, 작동기, 유도 제어 장치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렌즈, 또 로봇, 무인 항공기, 택배와 관련된 로봇 같은 경우에도 모두 핵심 부품에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우위를 지킬 수 없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히토류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미국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이제 못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못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 생산의 8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단점은 히토류 정년 공장이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상업성을 갖춘 대형 광산을 건설했을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방사성 물질이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반도체 산업처럼 히토류 산업을 단기간에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히토류 산업 체인을 건설하려면 최소 15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세계무역기구가 2015년에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을 할 경우에는 미국은 석유나 반도체 수출을 막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돈줄을 막는다든지 중국 기업인뿐만 아니라 유학생을 추방하는 이런 보복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이 카드를 흔들기보다는 이 카드를 쓸 수 있다고 협상 테이블로 유리하게 자신의 그 협상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속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중국이 히토류로 계속 이렇게 협상을 하고 어느 정도의 강력한 견제 카드로 쓰는데 이게 진짜 그런지에 대한 의구심은 들잖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히토류라는 것은 금이나 은처럼 희귀한 자원은 아닙니다.
히토류 매장을 보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전 세계 그 38%를 갖고 있는 중국이 1위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는 생산량이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나게 되고요. 세계 2위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베트남, 인도 쪽에서도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수출 통제를 실제 실시한다면은 아무래도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재고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미 전 세계에서는 신규 광산 개발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멕시코,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생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수입처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 광산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전자제품 폐기물에서도 히토류를 계속 축출해 낼 수가 있고요. 또 히토류를 적게 쓰는 고성능 자석이라든지 에어 컴프레셔 같은 신제품뿐만 아니라 대체 물질 개발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만약에 상호 원칙을 무시하고 히토류를 무기화된다면 아무래도 정책 이유로 자원을 무기화했다고 세계가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인 이 전도의 복음을 빼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토리뿐만 아니라 제3국 기업들 규제한다. 중국이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3국에는 우리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히토류 수출 제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우리의 그 주요 그 원자재 41종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 자원들이 있는데 이 중에 23개 원소는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우 중요한 히토류 10개 원소 중에 9개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수출과 관련해서 규제가 된다면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스마트폰, 군사용 장비죠. 우리가 최근 그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레이더라든지 그리고 레이저, 음파 탐지기, 또 야간 감시기,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제트 엔진, 탱크나 장갑차 하ክን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테크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 때문에 미중이 서로 한국에 대해서 줄을 잘 서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전략적 소통 방법을 빨리 필요도 있고요.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 B 전략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국가 전략상으로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신규 투자나 기술적 제휴, R&D 투자 방향, 그리고 시장 개척, 고용 계획을 못 세우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보면은 코로나 이 형국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탈출하고 있다라는 게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4.9%나 늘어났습니다. 유일하게 두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하고 있는 건데 올해 성장률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먼저 V자형 경기 회복을 이룬 나라인데요. 3분기 실질 성장률은 4.9%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코로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정도입니다. 전분기 대비 연율 환산으로 선진국처럼 성장률을 보면은 무려 11% 정도나 높아졌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풀렸고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마련했다는 게 가장 큰 그 회복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수출이 3분기에만 7,126억 달러입니다. 플러스 9.9% 증가했는데요.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수출도 좋았고요. 또 정부가 판매 지원책에 힘입어서 자동차라든지 PC, 반도체, 철강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고용 부진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3분기 이후의 성장률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라진다는 점에서 확실히 바닥을 탈출하고 경기 회복 과정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올해 중국 성장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정상화가 되면 국내 수출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2% 전후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무래도 수출이나 생산, 투자도 좋지만 소비 같은 경우는 전체
중국 GDP 한 55%를 차지하는데 이게 이제 10월달 황금 연휴 동안에 무려 6억 3,700만 명이 국내 여행을 했는데요. 소매나 외식 기업의 매출 같은 경우에도 1조 6천억 위엔에 달할 정도로 소비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4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5에서 6%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IMF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중국은 플러스 1.9% 성장, 그리고 내년에도 8.2%까지 성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파란등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는 위엔화가 1달러에 6.7위엔까지 빠르게 절상이 됐습니다. 또 4분기 중에는 6.5위엔까지 절상이 될 것으로 보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내수 수출 관련주죠. 자동차라든지 전자부품, 화장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의 수출 경쟁력 회복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26일부터죠. 14조 5개년 계획을 확정하는 5중전회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4억 인구의 잠재력을 10분 활용해서요. 디지털로의 산업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첨단 제품의 수입이 계속 늘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에 진출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기 실사 지수가 다음 달에는 11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선주문에 바꾸서 공장 가동을 늘리느라고 좀 분주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제 뉴욕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조정 계속되고 있고요. 미증시 전일도 뭐 일제히 크진 않지만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변동폭 꽤 큰데 미국 증시 뭐 거품 꺼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현재 미국 증시의 조정은 대선 한 달 전에 결정적인 주시장에 영향을 미친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진영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한 그 공격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요. 인신 공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마타도식 이런 선거전을 펼치면서 선거전이 그야말로 진흙탕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격전지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이변 현상도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대선과 관련해서는 향후 3주간 상당히 좀 그 진흙탕 속에서 우편 투표도 좀 올라가는 상황이 돼서 미국의 그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모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디지털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가파에 대한 분할론이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에 대해서도 반독점법으로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한 상태인데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사진 공유 웹인 인스타그램, 대화 앱인 그 왓츠업을 분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마존닷컴에 대해서도 분할론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긴 재판 과정에서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성장 기대가 가치를 창출시켜줄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투자가들이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조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희박해지고 있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속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투자가들이 볼 때는 불안 심리를 좀 가중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은 좀 당분간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국 대선을 보니까 시간 참 빠르네. 얼마 남지 않았다. 코앞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뭐 누구의 경제 정책을 분석하는 자료가 더 많이 나옵니까? 네, 월가 이야기를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돈을 위해서라면 영원도 악마에게 팔 집단이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아니게 다를까 월가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승리가 최근 좀 높아지니까 여기에 줄서기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면은 대형 경기 부양책과 재정 지출을 일어난다는 이런 환영하는 보고서들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일 먼저 목소리를 높여서 앞장서는 집단이 골드만삭스입니다. 5일 고객들에게 보낸 그 뉴스 레터를 보니까요. 민주당이 승리하는 블루 웨이브죠. 민주당 선풍이 일어나고 실현이 된다면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들이 상당히 밝아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대선 초반만 하더라도 법인세 인상으로 해서 바이든 후보에 대한 비관론을 폈던 골드만삭스가 하루아침 만에 말을 180도 정도로 바꾼 겁니다. 또 월가의 논리는 뭐 경제는 공화당이다는 통설은 절대적이지 않다면서 또 발을 또 슬쩍 빼고 있는데요. 무디스 같은 경우에도 블루웨이브죠. 민주당의 선전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은 뭐 재정 정책의 탄력성을 붙고 2021년도는 미국 경제는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는 그간의 주장을 또 바꾸기도 했고요. 더 나가서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승자, 패자 관련 기업들을 나열하면서 민주당 정권이 아웃퍼폼을 하는 지수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뭐 정권 교체가 플러스인 아웃퍼폼 기업들은 건강, 의료, 재생에너지, 토목과 관련된 인프라 기업들, 대중국 관련 기업들로 구성이 되는데 패자인 언더퍼폼 주죠. 뭐 저임금 노동 그 산업이라든지 철강, 에너지, 국방 산업으로 평가되는 이 부분들은 현재 계속 아웃퍼폼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 쪽에서는 바이든이 이길 것이라는 그 보고서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2016년도 대선처럼 우회 결과가 나온다면 월가는 투자가들에게 어떻게 변명할지 그것도 궁금해지는 사항입니다. 월가는 그렇고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승리하길 좀 원하고 있습니까? 네, 이거와 관련해서 주로 조사하는 데가 금융정보 포털 사이트인 investing.com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은 11월 대선 전까지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인다면은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투자가들이 무려 5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5%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기는 쪽이 시장의 호재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투자 판단에 투표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고 또 내후 주머니가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느냐가 투자가들이 볼 때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투자가들의 60%는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로 투자 견해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견들을 표시했고요. 좀 놀라운 점은 투자자들은 선거 결과보다는 당선자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 도입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트리플 블루 시나리오가 투자가들에게는 아무래도 바이든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연봉 40만 달러 이상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도 올라가고요. 주식 매각 시에는 현재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가 20%지만 39.6%까지 올라가고요. 주식을 상수할 때는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이든이 된다면은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투자 결과에 어떻게 됐든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정도가 되면은 경제는 회복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확신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전망은 상당히 좀 밝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년 전 요맘때였죠. 선거를 보면 참 예측하기 어려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정말 근소한 차이로 한마디로 총 득표수는 뒤졌지만 이 간접 선거의 영향으로 승리를 한 건데 이게 러스트벨트 쪽에서도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해요. 대선 상황은 전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금? 네, 현재 중립 성향의 리얼 클리어 폴리틱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지율은 바이든이 한 8% 앞서 있고요. 격전지에서도 한 7% 전후 앞서 있다고 하는데 공화당 성향의 여론조사들이죠. 폭스뉴스 같은 경우 보면은 격전지에서는 2에서 4%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같은 대형주에서도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최근 들어와서 선방하는 것은 트럼프의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죠. 좌파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바이든이 집권하면 에너지, 제조업의 일자리가 파괴된다. 또 이번 선거는 경기 회복이냐 불황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이시고요. 또 격전지 대중 집회를 통해서 세금을 줄여주겠다,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 고용과 부를 유지시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러스트벨트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바니아뿐만 아니라 애리조나 쪽에서도 바이든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클린턴 후보 때 악몽이 되살아나는 데자뷰와 관련해서 상당히 겁을 먹는 모습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미국은 이제 주별 선거인단을 누가 확보하느냐 이 간접 선거 제도인데 두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수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538명 중에 당선에 필요한 270명 이상을 획득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인 여론조사는 전혀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선거인단 획당 레이스가 어떻게 펼쳐지냐가 중요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특화된 조사 웹이 있는데요. 270 토윈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참조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오늘 9시 현재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230명을 확보했고요. 트럼프는 181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숫자상으로 보면은 바이든이 40명을 남겨놓고 있고요. 트럼프는 89명의 선거인단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대형 선거인단과 관련된 주죠.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뿐만 아니라 격전지 오하이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쪽에서도 빠르게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코로나 감염, 1차 TV 토론회와 관련된 실패로 인해서 바이든이 조금 앞서가는 그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좀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바이든이 좀 쫓기는 이런 그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는 그런 게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만 딱 놓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대다수의 중론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4년 전에도 이런 모습들이 펼쳐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때도 뭐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라는 얘기들이 훨씬 많이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니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려면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아성이죠. 애리조나, 텍사스, 조지아에서는 무조건 이 선거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격전지죠.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쪽에서는 절반만 역전시키면 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는 이제 앞으로 남은 10일 동안 격전지 6곳에서 선거 유서뿐만 아니라 정치 광고를 쏟아부을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트윗이라든지 SNS를 이용해서 비난 캠페인을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팔아서 돈을 받았다면서 범죄자 그리고 마리아나 경력까지 공격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코로나 관련해서도 미국인들의 그 무서움이 드러나니까 국민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안소니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를 희생양으로 지목을 해서요. 최악의 혹평을 쏟아냈겠다는 전략입니다. 선동자, 재앙, 바보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이죠. 내일 오전에 보면 3차 TV 토론회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사전 규칙을 깬다든지 욕설로 바이든은 극자 사회주의자, 부패주의자, 권력 남용으로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서 악의적인 인신 공격까지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막판 네거티브 선거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칫 2016년도 같이 똑같이 썼을 경우에는 다충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독 표죠. 여기에 표심을 잃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트럼프가 어떻게 조절하냐 그리고 바이든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소장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대선 전국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돈모 리포트 이어갑니다. 돈모 리포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면서
운영 원칙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일주일에 2종목 공개해드립니다. 종목 공개 매주 월요일, 그리고 어제 아마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종목 공개는 방송에서 2종목 공개하고 편입 종목은 3시에 노란톡에서 공개해드립니다. 노란톡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그 노란톡이고요. 검색창에서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신 뒤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 이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누적 수익률입니다. 몇 퍼센트일까요? 150.3% 높은 수익률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초반에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동화소화성까지 잘 달렸고요. 다음 보죠. 자, 보시면 첼시스부터 오텍까지 특히나 레몬은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보죠. 자, 국제약품 휴마시스 모두 다 잘 달렸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공호벨트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었죠. 써니전자 연속 2번 목표가 달성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에스맥 그리고 진양산업 좋은 종목이었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어제 서현탄메탈 아마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대림시큐리티만 플러스네요. 네, 일단은 AS 바로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저께 울선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흐름을 한번 잠깐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추세대 하단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줬는데 울선 위로 일단 어저께 종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가부터 미증시 영향, 유럽도 안 좋았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이 저점 부근, 여기 이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 8월, 3주째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저때 당시에 이제 조정이 나왔던 흐름처럼 좀 비슷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요 추세대 하단 저점, 전저점 부분을 하지 않는 선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단의 저항까지는 반등이 한번 올라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이 하나 기술적으로,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울선 위로 안착하면서 좀 강하게 올라줬으면, 이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파란색 선이 이제 20일 이평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이 21선이 단 한 번도 하락 추세로 꺾인 적이 없었는데 지금 고점권에서 이렇게 꺾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조정이 나올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대비를 여러분들이 해두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오더라도 한 840포인트의 20선 정도에서의 저항을 한번 받을 가능성도 열어두시고요. 요 저항 추세까지 상단을 치고 가는 데는 기간 조정이 조금 걸릴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하락 트렌드를 단기적으로는 이 상승 트렌드를 타다가 이걸 깨고 지금 이런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1,400에서 11,350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그렇게 이 추세대 안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국내 증시도 점진적으로 좀 하방으로 압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등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노리시진 마시고요. 요즘은 좀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완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모아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접근하는 관점,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유한 도노 리포트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이제 볼 텐데요. 유지랩부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유지랩도 상승 추세를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 영향으로 힘이 좀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랫꼬리로 저점을 잡았던 구간 부근에서 지금 저점을 형성해주고는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울선 위로 안착을 못했고 지금 현재 전 저점 부근에서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격대는 지속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했고 지지로 작용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이 구간이 이탈하지 않고 올라오는 흐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상승해 줄 가능성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제 관련해서는 신규로 뭐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그렇겠지만 유동종 유지랩 같은 경우는 우상향 흐름을 계속 지켜주고 있고 현재 어떤 가격대를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상승 흐름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역시나 시장 흐름과 지금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올라줘야지 같이 함께 올라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지랩 보유하신 분들 관망해 주시고요. 내일쯤 시장 흐름 한번 지켜보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5일선 위에서의 어제 거래량 죽이면서의 눌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조금 많이 빼긴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다시 주가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고점권의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해주게 되면 그때부터 시세가 조금 강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고 오늘 5일선 다시 회복시키면서 지금 현재 주가 5일 이평선 돌리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괜찮은 모습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움직여준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A인데요. IA 어제에 비해서 뭐 거래량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500원대 부근에서의 지금 가격대 특정하게 이제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시장도 이제 전저점 부근까지 이제 조정이 나온 상태라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밀면 475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밀린다 하면 그거는 매수 관점으로 좀 비중을 실어도 되는 그런 자리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아마 요 N자 하락으로 조정폭이 나와주고 움직일 가능성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이제 오버행 이슈는 거의 다 끝나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직도 물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 정리가 완전히 다 되고 나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11월 5일에 임시 주총 있는 부분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진출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율주행과 전기차 섹터 역시 미래지향적인 그런 섹터죠. 그래서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DY 파워인데요. 현재 박스권 부분에서 주가 많이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늘 어저께 5일선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동성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켜줄 자리를 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에서 시장이 조금만 괜찮아진다면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DY 파워 뭐 신규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현 탄메탈 어저께 이제 게릴라성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는데 오늘 음봉이 나올 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종가에 조금 사보시고 내일 저점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채팅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려오니까 20선 부근에서의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뭐 이 종목이 여기서 오늘 한번 시세를 4,000원까지 살짝 줬다가 지금 밀렸기 때문에 내일 당장 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큰 움직임 없이 변동성 없이 단봉 정도를 하나 만들어주고 움직일 수도 있겠다. 한 뭐 2, 3일 정도 걸릴 수는 있겠는데 위로 방향을 한번 올려줄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검찰 내부에서도 뭐 사퇴하시는 분들 나오면서 계속 이슈가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윤석열 총장 관련주들은 조금 핫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서현 탄메탈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이주영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지는데요. 잠깐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 나오실까요? 김선현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두 분과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